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지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첨가물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고, 닥터 엘세이 박사가 만든 자료들을 가지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지료화학 12번째 강의입니다. 종이를 만드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등급의 종이가 있죠. 이런 등급의 종이들은 각각 용도가 있고 그 용도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다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잡한 것들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첨가제와 그 초지 조건들이 그런 것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종이를 만드는 과정은 굉장히 저농도의 지료를 가지고 탈수가 진행되면서 초집에서 초지가 되고 그 다음에 압착을 하고 건조를 해서 만들죠. 그래서 종이를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는 일단 펄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펄프를 만들어가지고 표백을 해가지고 제지의 원료로 적합한 상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과정들은 일반적으로 종이를 만드는 과정이나 지료화학에서 배우기보다는 펄프를 만드는 과목을 따로 개설해서 대부분 강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화학 펄프를 만드는가 기계 펄프를 만드는가에 따라서 다른 초지 적성들이 생기게 되죠. 이렇게 펄핑과 표백을 통해서 만들어진 표백 펄프를 가지고 고해를 해서 초지에 적합한 상태의 펄프로 만들게 됩니다. 고해를 한 후에는 초지에 적합한 농도로 굉장히 저농도로다가 희석을 합니다. 이 단계에서 여러 가지 첨가물을 첨가해야 될 순서에 따라 첨가물을 첨가를 하고 굉장히 저농도가 된 다음에 헤드박스에서 사출이 돼가지고 초지기를 지나가면서 굉장히 저농도의 열분 막이 되겠죠. 하지만 초지기에서 탈수 과정을 거치면서 물이 빠져나가고 점점 더 종이의 형태에 가까운 형태들이 될 겁니다. 여기서 물이 빠져나간 다음에 웹프레스와 드라이잉을 거쳐서 종이가 만들어지고 이후 표면 사이징이나 처리 등 아니면 코팅 처리 공정을 거친 후에 최종 제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종이를 만드는데 여러 단계가 있는데 각 단계에서 지료에 들어있는 그 솔리드 성분들의 농도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그림입니다. 이 스탑 프리퍼레이션이나 헤드박스에서는 지료 농도가 약 0.5%, 0.1%, 1.5% 내외의 굉장히 저농도에 해당됩니다. 헤드박스에서 와이어 섹션을 거쳐서 탈수가 되는 동안에 지료 농도가 15에서 20%가 되고 이것을 웹프레스 상태를 지나면서 프레스를 해서 물을 짜내게 되면은 35%, 55%까지 고형분 함량이 높아지고 마지막 건조기 부분에서 대부분의 물들을 제거를 합니다. 표면 사이징을 해야 되는 경우 아니면 코팅을 해야 되는 경우 사이즈 프레스를 통과하는데 다시 이 액에 발라지기 때문에 물이 첨가가 되고 후 드라이어 공정을 통해서 다시 건조가 되고 그 다음에 캘린더링 공정을 통한 다음에 제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침엽수와 화립수 펄프 아니면 기계 펄프나 브록들을 섞어가지고 고해를 하거나 리파이닝을 하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머신 체스트에 보관을 하고 그 다음에 머신 체스트에 들어간 것들을 스톡 펌프를 통해서 스톱 박스까지 끌어올리게 되고 그 다음에 펜 펌프를 통해서 스크린을 통해서 헤드박스로다가 지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 과정까지가 지료를 준비하는 과정이고 이때의 농도가 0.1에서 1.5% 정도에 해당됩니다. 여기가 초지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탈수가 일어나가지고 이 와이어 섹션에서 계속 농도가 올라가가지고 이 끝날 때쯤 되면 약 15에서 25% 정도의 지료 농도가 되고 이후에는 웹프레스를 거쳐서 그 다음에 건조기나 등이 되고 일반적으로 이 이후 부분들은
드라이 엔드 부분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를 웻 엔드 부분. 기준이 되는 것은 지료의 농도에 여기서 0.5% 정도에서 약 50% 정도까지 물이 제거되는 부분들을 웻 엔드 부분이라고 하고, 지료가 절반 정도의 물이 제거된 후 나머지 건조기에서 제거되는 부분들을 드라이 엔드 부분이라고 해서 따로 설명을 합니다. 종이에는 섬유상 물질이 있고 그 다음에 비섬유상 물질의 첨가제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섬유상 물질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펄프에 해당되는 거죠. 기계 펄프나 화학 펄프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진 펄프와 이외에 섬유 이외에 다양한 첨가물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주로 지료화학에서 배우는 건 이 첨가물들과 관련된 것들을 여러분들이 상당히 앞에서 많이 공부를 했을 겁니다. 첨가물들을 왜 집어넣을까요? 펄프만 사용해가지고 종이를 만들면은 우리가 원하는 성질의 종이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펄프가 부족한 성질들을 여러 가지 첨가물들을 집어넣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물성을 갖도록 그 성질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첨가물들을 사용합니다. 또 어떤 첨가물들은 종이나 페이퍼보드에 없는 성질을 부여하기 위해서 특별히 새롭게 도입하는 첨가물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여기에 해당될까요? 수변지력 증강제나 이런 것들은 여기에 해당되겠죠. 이렇게 종이의 물성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집어넣는 첨가물도 있지만 물성과는 관계없이 어떤 공정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기 위해서 집어넣는 첨가물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프로세스 에이드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제지에 사용하는 첨가물들을 몇 가지로 구별을 해보면 하나는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집어넣는 첨가제도 있고 프로세스를 공정이 잘 가도록 첨가하는 첨가제들도 있고 그 다음에 웨이스트 페이퍼를 프로세스하는 데 들어가는 첨가물 등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 공부했던 거죠. 충전재. 어떤 용도를 위해서 사용을 할까요? 불투명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이는 어떤 용도로 쓸까요? 컬러를 부여하기 위해서 다이를 사용하죠. 드라이 스트렝스 에이전트 애디티브, 이거는 건조 지력 증가, 건조 상태에서의 종이 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첨가를 하죠. 사이징 케미칼을 왜 첨가를 할까요? 사이징 케미칼은 종이 표면이 물을 좋아하는 성질들을 제한을 해서 적당한 양의 물을 빨아들일 수 있도록 물과의 상호작용을 제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사이징 케미칼이죠. 수변지력 증강제는 섬유의 경우, 종이의 경우 수소결합에 의존을 하는데, 수소결합은 습도가 있는 조건에서, 물이 있는 조건에서 물과 섬유 사이의 수소결합이 변하기 때문에 종이의 강도가 감소하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변지력 증강제를 써서 섬유와 섬유 사이에 수소결합뿐만 아니라 공유결합을 유도해서 물이 들어가더라도 깨지지 않는 공유결합을 유도하기 위해서 수변지력 증강제를 첨가를 합니다. 옵티컬 브라이트너는 표백이 덜 돼 있는 경우 화학적인 방법으로 표백을 하기보다는 자외선 범위의 빛을 흡수해서 가시광선 중에서 노랑이나 블루에 해당되는 빛깔로 변환을 시켜주는 형광물질을 사용하는 표백 방법이 옵티컬 브라이트너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아주 특별한 성질들을 넣기 위해서 첨가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공정이 원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첨가하는 것들은 공정 개선제라고 하는데, 보류가 잘 되도록 첨가하는 보류 향상제, 분산이 잘 되도록 첨가하는 분산제,
발생되는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거품 제거제. 그 다음에 이것은 폐수 처리에 해당되는데, 폐수에 부유되어 있는 그런 그 미세 부유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음즙제. 그 다음에 슬라임 사이드. 이것은 슬라임이 생겨가지고 악취를 일으키거나 여러 가지 장애를 일으키는 걸 방지하기 위한 슬라임 제거제. 그 다음에 표면 활성, 계면 활성제 등 여러 가지 공정 개선제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원료들이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살펴봤는데, 우리가 제조 공정에서 산이나 염기는 pH를 조절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알럼은 어디에 사용될까요? 알럼은 상당히 많은 영역에 사용됩니다. 여기서는 보리 향산제로다가 사용된다고 했는데, 보리 향산제뿐만 아니라 로진 사이즈의 경우 정착제로, 또 폐수 처리에서는 부유물질을 제거하는 응집제로,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양이온을 띠고 있는 알럼 첨가물을 집어넣어서 보리 향상제 또는 탈수 촉진제 등으로 사용이 됩니다. 사이징 에이전트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표면을 소수성으로 바꿔주는 화학약품들입니다. 그래서 표면이 소수성으로 바뀌면은 친수성 물이 표면에 통과하는 속도들이 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종이 표면을 통과하는 속도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사이징 약품을 사용을 합니다. 건조지력 증강제는 섬유와 섬유 사이에 수소결합과 관련되는 성질들이 있는데, 섬유와 섬유 사이에 수소결합이 일어나지 않는 부분에 건조지력 증강제를 첨가를 해가지고 수소결합을 원활히 일어날수록 도와주고, 그로 인해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머스트 스트렝스나 텐사일 스트렝스, 스팀리스 등 여러 가지 강도적 성질들이 개선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수변지력 증강제는 물에 의해서 깨지지 않는 공유결합을 만들어가지고 젖은 조건에서 사용하는 종류에 적합한 지종을 생산하는데 이런 수변지력 증강제가 첨가가 됩니다. 충전제는 오페시티를 향상시키거나 아니면 표면에 비어있는 공간들을 메꿔가지고 표면을 굉장히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충전제가 합니다. 그 다음에 컬러를 띠는 다이나 피그먼트는 우리가 원하는 컬러의 종이를 만드는데 협조를 하게 됩니다. 다음번에 공정 개선제들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죠. 리텐션 에이드는 중요한 게 섬유도 음이온이고 미세분이나 충전제도 음이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반발력을 막아줄 수 있는 방법은 서로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뭔가 다른 양이온 물질들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알럼이나 양이온성 전분이나 양이온성 폴리아크릴 아마이드 계열이 이런 리텐션 에이드로 작용을 합니다. 이 파이버 플로큐란트는 섬유가 약간 응집되도록 도와주는 역할들을 해서 시트가 잘 만들어지도록 하는 걸 도와줍니다. 디포머는 거품이 만들어지는데, 계면활성제 등에 의해서 거품이 만들어지는데, 이 거품을 제거돼 가지고 탈수가 잘 되고, 그 다음에 시트가 빨리 만들어지도록 하는 걸 도와주는 것이 거품 제거제입니다. 탈수 촉진제는 친수성이 강한 충전제나 미세분을 약간 응집시켜서 사이즈를 크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물이 잘 빠지도록 도와주는 것들을 탈수 촉진제라고 합니다. 옵티컬 브라이트너는 광학적으로 좀 더 하얘 보이게 하는데, 형광 물질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백색도가 높은 충전제를 사용해서 광학적으로 더 하얘 보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조 공정에서 중요한 약품 중에 하나는 이 피치 컨트롤 케미컬입니다. 다양한 부위에서 끈적거리는 피치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응집시켜서 제거하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공정상의 어려운 문제들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슬라임 사이드는 제지 공정에서 여러 가지 유기물들이 물에 부유되어 있거나 용해되어 있는데, 이렇게 부유되어 있거나 용해되어 있는 유기물들을 먹고 사는 미생물들이 발생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공정에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생물들을 잘 효과적으로 죽일 수 있는 약품들이 슬라임 사이드입니다. 스페셜리티 케미칼은 특별히 공정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어넣는 것들인데, 부식방지제나, 그 다음에, 방염, 그 다음에 어떤 그 화학약품에 의해서 변색되는 것을 막아주거나, 이런 것들이 특별한 그 화학약품에 해당됩니다. 충전재 계열의 물질들을 살펴보면은, 충전재는 일반적으로 무기물이죠. 어떤 역할을 할까요? 충전재는 무기물로서 섬유와 섬유가 교차하는 부분에 비어있는 공간들을 채워 넣게 되죠. 이렇게 빈 공간을 채워가지고 인쇄를 했을 때 표면이 매끄럽게 되도록 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은 오페시티와 관련된 성질들입니다. 이 오페시티는 빛이 반사를 하거나 굴절을 하거나, 굴절한 다음에 산란을 하거나 아니면 투과를 하는데, 굴절을 유도해서 앞면과 뒷면 사이가 투명하지 않도록, 아니면 뒷면에 인쇄된 것들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불투명도를 증가시키는데, 일반적으로 이 충전재 필러가 큰 역할을 담당합니다. 또 표면을 매끄럽게 채워 넣게 되면은 인쇄했을 때 빈 구멍에 인쇄가 잘못되는 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인쇄 효과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외관적으로도 더 예뻐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종이가 잉크를 흡수하는 양들을 잘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평량을 증가시키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섬유보다 충전재가 무겁기 때문에 섬유를 많이 집어넣지 않고서도 평량을 쉽게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충전재가 많이 함유된 종이가 그렇지 않은 종이보다 탈수가 잘 된다는 점입니다. 탈수가 잘 되면은 건조 단계에서 사용해야 되는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가 있고, 또 충전재가 섬유보다 값이 싸기 때문에 원가 절감에도 긍정적으로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충전재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상업적으로 많이 팔리고 있는 충전재는 두 가지의 탄산칼슘 계열과 크레이 계열, 그 다음에 탈크 등이 있고, 값이 비싸지만은 특별히 가장 성능이 좋은 걸로는 이산화티타늄을 들 수가 있습니다. 탄산칼슘을 곱게 갈아 놓은 게 GCC 계열인데, 이 탄산칼슘을 곱게 갈아 놓은 것들은 일정한 모양을 갖습니다. 잘 갈려있는, 우리말로는 중탄이라고 부른다 했죠. 중질 탄산칼슘.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약어로 중탄. 거기에 비해서 침강형 탄산칼슘, 프리시피테이트 칼슘 카보네이트는 이산화탄소와 수산화칼슘을 화학적으로 반응을 시켜서 탄산칼슘을 합성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합성하는 조건에 따라서 다양한 크기의 다양한 모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크레이는 북미 쪽에 많이 있는 충전재 종류이고, 이 크레이의 경우는 판상, 얇은 판 구조를 갖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산화티타늄은 굴절률의 차이가 높고
불투명도가 굉장히 높은 충전재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지만은 제조 과정에서 공해 문제와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일반화되는 데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충전재로 사용하기 위해서 충전재는 어떠한 성질을 가져야 될까요? 충전재는 우리가 만드는 종이 지종이 일반적으로 백성지이기 때문에 백색도가 높아야 됩니다. 그래야 펄프를 덜 표백을 하더라도 충전재로다가 흰색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굴절 계수값이 높아가지고 섬유와 충전재 사이에 굴절 계수의 차이가 커서 굴절을 잘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입자 크기가 0.2 마이크로미터 범위의 작은 크기여야 될 겁니다. 네 번째 성질도 아주 중요한 건데 물에 녹지 않아야 됩니다. 물에 녹게 되면은 종이에 잔류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비중이 크지 않아서 지료와 잘 섞일 수가 있습니다. 비중이 너무 큰 충전재들은 가라앉아 버리겠죠. 그러면은 지료 안에 일정하게 믹싱을 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적으로 안정되어 있어도 분해되지 않고 종이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아무리 좋은 성질들을 가지고 있어도 값이 비싸면 상용화되기 힘듭니다. 위에서 얘기한 모든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가장 적합한 게 이산화티타늄인데, 이산화티타늄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잘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저평량의 종이를 요구하는 지정에서 특별하게 사용되지 일반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가격이 충분하게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충전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요구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충전재는 어떻게 구별되는가 하면 값싼 일반적인 충전재와 값이 비싸지만 아주 특별하게 사용하는 충전재,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칼슘 카보네이트나 크레이 아니면 탈크 계열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값싼 충전재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산화티타늄이나 열 처리된 크레이나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실리카 계열 등등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고가의 충전재이고 특별한 용도, 원하는 특별한 용도를 사용하기 위해서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되는 고급 충전재입니다. 흔하지 않지만 다른 타입으로는 바라이트 타입이나 마그네사이트나 합성 유기 충전재 등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요즘 한국에서 연구하는 충전재 중에 널리 연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본이죠. 목본 스페이서. 이건 어디에 통할까요? 여기는 없지만 내추럴 오가닉 필러 부분에 해당되겠죠. 천연 유기 필러 부분의 하나로다가 목본 스페이서를 예로다 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충전재를 첨가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종이 강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강도가 향상될까요? 아니면 감소가 될까요? 종이 강도는 감소를 하고, 특별히 버스트 스트렝스나 텐사일 스트렝스 계열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수소 결합을 방해하기 때문에. 섬유와 섬유 사이의 수소 결합이 종이의 강도가 발현되는 중요한 메커니즘인데, 섬유와 섬유 사이에 충전재가 끼어들어 가지고 섬유와 섬유 사이의 수소 결합을 방해할 경우 강도 저하가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불투명도 같은 광학적 성질들은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섬유와 섬유 사이의 강도 저하를 감소하고 불투명도 같은 성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충전재를 사용을 합니다. 충전재를 많이 집어넣으면 상당히 강도 감소가 심하게 일어나는데, 이것은 섬유와 섬유 사이에 충전재가 끼어가지고 수소 결합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섬유와 섬유 사이의 수소 결합을 방해하고
그러면은 수소결합되는 면적이 줄어들든지 아니면 수소결합되는 횟수가 줄어들게 돼서 전체적으로 강도 감소를 가져옵니다. 예, 강도 측면에서 보면은 충전자가 굉장히 불리하지만 예, 광학적 성질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유리하죠. 일반적으로 스페시픽 업소션 코이피션트하고 스페시픽 스캐터링 코이피션트로다가 설명을 하는데 특별히 스페시픽 스캐터링 코이피션트 값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충전자는 백색도가 높고 불투명도가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원하는 가장 큰 건 불투명도. 종이의 불투명도를 높여서 앞면과 뒷면이 보이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충전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백색도가 펄프보다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종이의 백색도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은 약간 덜 표백이 된 펄프를 사용하더라도 목표 백색도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이 불투명도는 이 종이에 존재하는 시트에 존재하는 각 입자들의 굴절 개수에 관련이 되어 있는데 섬유와 충전자 사이의 굴절 개수의 차이가 클수록 불투명도 값을 크게 가져오고 가장 효과적인 것은 이산화티타늄에 해당됩니다. 또 충전자를 사용하면은 섬유와 섬유 사이에 결합을 하지 않고 있는 비어있는 공간들이 존재하는데 그 빈 공간들을 메꾸어 가지고 이런 더 물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건조지력 증강이나 수변지력 증강과 같은 내부 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첨가하는 첨가제들은 일반적인 내추럴 폴리머 계열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 스타치입니다. 전분. 전분은 포도당이 알파1사 결합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 글루코스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섬유는 일반적으로 포도당이 베타1사 결합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데 전분과 그래서 셀룰로스 사이에는 입체적으로는 알파1사 결합과 베타1사 결합의 차이가 존재를 하지만은 포도당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표면에 노출되어 있는 전분과 종이 표면에 노출되어 있는 셀룰로스의 글루코스 사이에 수소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분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거리가 멀어서 수소 결합을 할 수 없었던 부분들에서 추가적인 수소 결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건조지력이 향상됩니다. 비슷한 것들을 구화검이나 셀룰로스 유도체들도 그러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전분을 크게 나눠보면은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은 그냥 전분, 거기다 화학적으로 처리를 한 전분이 있는데 화학적인 처리는 양이온을 붙여서 양이온성 전분, 음이온을 붙여서 음이온성 전분, 아니면 산화시킨 전분, 아니면 그냥 덱스트린 구조 등이 존재를 합니다. 합성 고분자로는 일반적으로 폴리아크릴 아마이드 계열이나 폴리아민 계열, 그 다음에 폴리아마이드 계열 등이 건조지력을 향상시키고 UF, 요소 멜라민, 요소 포름알데하이드 수지나 멜라민 포름알데하이드 수지의 경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는데 수분지력을 증강시킬 수 있는 그런 첨가물들이 됩니다. 건조지력 증강제와 수분지력 증강제로다가 인터널 스트렝스 애디티브를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면 수분지력 증강제는 종이가 젖어있는 상태에서 사용하는 등급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수분지력이 없다면 젖어있는 상태에서 강도를 발휘하지 못하고 찢어져 버리기 때문에 여기에는 물에 견딜 수 있는 결합들을 만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공유결합에 해당되죠. 공유결합은 물이 들어와도 섬유와 섬유 사이에
수변지력 증강제에 의한 공유결합은 깨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분에 의해서 강도 감소가 수변지력 증강에 의해서 유지되는 부분은 깨지지 않고 남아있게 되는 데 비해서 섬유와 섬유 사이의 수소결합으로다가 강도를 유지하는 부분들은 물이 그 위치에 놓이게 되면은 강도를 잃게 되고, 그래서 건조 시 강도의 15% 이하로 가지고 있는 경우를 수변지력 증강이 처리되지 않은 종이라고 하죠. 수변지력 증강제로는 요소 포르말데히드 수지와 멜라민 포르말데히드 수지,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산성 처지에 사용이 되고, 거기에서 폴리에틸렌 이민이나 폴리아마이드나 폴리아미도 아민 에피크로르하이드라인, 이런 것들은 중성 처지나 염기성 처지 조건에서 사용되는 수변지력 증강제들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건조지력 증강제는 섬유와 섬유 사이의 수소결합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입니다. 섬유와 섬유 사이의 수소결합이 불가능한 부분에 매개체가 돼가지고 수소결합으로 연결시켜주게 됩니다. 이런 첨가제들은 물과 친하죠. 물과 친한 분자들입니다. 건조지력 증강제로 널리 사용하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전분 계열, 아니면 폴리아크릴 아마이드 계열, 또는 이런 것들이 건조지력 증강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변지력 증강제와 건조지력 증강제 구조를 살펴보면은, 수변지력 증강제들은 공유결합을 만든다는 거예요. 섬유와 공유결합을 만들면은 그렇게 만들어진 공유결합들은 끊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양이온을 가지고 있으면 섬유의 흡착이 잘 됩니다. 수변지력 증강이 되기 위해서는 공유결합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 이 공유결합은 수분에 의해서 절단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부터는 사이즈제에 대한 것들을 한번 다시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징 약품은 왜 첨가를 할까요? 첨가한 목적은 물이 종이에 잘 투과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물의 투과, 물에 대한 저항성을 보여하는 거예요. 사이징을 하게 되면은 하이드로포빅해집니다. 소수성으로 바뀌게 되고, 이렇게 소수성이 되면은 친수성 물질을 받아들이는 데 대해서 상호작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섬유의 표면을 소수성 물질과 공유결합, 에스테르 결합을 만들어서 하는 게 일반적인 인터널 사이징 방법이고,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으로는 섬유와 섬유 사이의 공극들을 모두 메꾸어서 빈 공극을 통해서 신속하게 액체가 통과하는 것들을 막아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표면 사이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표면 사이즈 방법은 종이가 완전히 건조된 다음에 사이즈 프레스에 들어가 가지고 표면 사이즈제로다 표면을 코팅하는 경우들입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사이징 약품으로 사용이 될까요? 기존에 가장 많이 사용됐던 건 로진겔입니다. 이 로진겔은 산성 처지 조건에서 알럼과 함께 사용이 되고, 중성 처지 조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들로는 AKD, 알킬케텐 다이머와 ASA, 알케닐 숙시닉 안하이드라이드 등 두 가지 종류가 널리 사용되고 있는 중성 또는 알카리성 사이즈제입니다. 사이징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타입으로 사이징 할 건가요? 하나는 내부의 섬유를 다 소수성으로 만들어 줄 건지, 아니면 표면을 소수성 또는 공극을 메꿔 줄 건지. 또 한 가지는 어디에 집어넣는가. 지뢰에다 집어넣으면은 인터널 사이징이 되고, 건조가 끝난 것들을 사이즈 프레스에 집어넣어가지고 다시 작업을 하면은 표면 사이징이 되겠죠. 그 다음에 목적이 달라요. 목적은 인터널 사이징, 내부 사이즈의 경우에는 액체에 대한 저항성을 채우는 데 목적이 있고, 표면 사이즈는 표면 강도나 표면의 잉크를 받아들이는 정도들을 제어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런 사이즈제들이 적정 pH 범위가 있는데, 로진의 경우는 pH 4에서 5 정도, 산성초지 조건. 거기에서 분산형 로진의 경우는 pH 5에서 7 범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ASA의 경우는 pH 5.5에서 약 8, 9까지 사용을 할 수 있고, AKD의 경우에는 pH 7에서 약 9까지 사용을 하는데, 양이온성 AKD의 경우 pH 6.7에서 7.0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로진 사이즈제들이 어떻게 종이 표면에 가서 고정이 될까요? 중요한 것은 이 종이 표면에 음이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종이 표면의 음이온은 양이온과 결합을 하고, 이 양이온은 로진의 카복실 그룹 쪽과 또다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알럼은 로진의 카복실 그룹과 섬유 표면의 카복실 그룹을 연결시켜주는 연결 매개체가 되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리텐션 에이드라고 부릅니다. 음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두 가지 지료 사이에서 양이온 물질로 연결을 시켜주며 보류시켜주는 것들을 보류 향상제에 해당되겠죠. ASA와 AKD가 약간 다른 화학 반응으로 정착을 하는데, 이 부분, 이 안하이드라이드 부분이 셀룰로스의 수산계와 쉽게 반응을 해서 이런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이 사이에 공유 결합을 만들어 가지고, 이 공유 결합이 이런 그 ASA 물질의 소수성을 제공해주는 근원이 됩니다. 이 구조를 보면 굉장히 긴 R그룹과 R그룹과 나머지 탄소들로 연결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큰 소수성을 부여를 해줍니다. AKD의 경우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부에 락톤 구조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내부 구조가 섬유의 수산계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에스테르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때 굉장히 넓은 면적의 탄화수소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넓은 면적의 탄화수소에 의해서 사이징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반응만 일어나는 건 아니고, 물에 의해서 이 안하이드라이드 구조가 깨지게 되고, 이런 구조의 물질들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물에 의한 그 부반응이 일어나는데, 이런 부반응에 의해서는 사이징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는 다른 분해 산물들이 만들어집니다. 새로운 사이징의 화학약품으로는 카바모일 클로라이드나 스테릭 애시드 안하이드라이드, 스틸렌 말레익 안하이드라이드, 그다음에 스틸렌 아크릴레이트, 알킬레이트, 우레탄 코폴리머 등 새로운 사이즈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물을 싫어하는 성질들을 부여하기 때문에 인터널 사이즈제로 적합한 성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이와 피그먼트 염료에 대한 것들인데, 어떤 것들이 있죠? 다이는
예, 빛을 흡수해가지고 특정한 파장의 빛을 흡수해서 색을 띌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예, 우리가 공부를 했죠. 예, 다이의 화학적 구조는 여러 개의 이중결합들이 컨주게이트 돼 있어가지고 자외선 범위의 빛을 흡수해서 발사하는 게 아니라 예, 가시광선 범위의 빛을 흡수 또는 반사시킬 수 있는, 예, 흡수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다이에 따라서는 예, 합성 이노게닉 다이와 예, 유기 계열, 그 다음에 메탈 컴플렉스 등 예,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 다이를 몇 가지 구조로 더 예, 분리를 하면은 예, 산성염료, 예, 염기성 염료, 양이온성 집적 염료, 예, 직적 염료 등 예, 크게 4가지로 구별을 합니다. 물론 여기 하나 더 집어넣어가지고 형광염료까지 해서 5개로 구별을 하기도 합니다. 예, 산성염료는 일반적으로 예, 음이온을 가지고 있는 구조들이죠. 예, 산성염료는 음이온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들. 거기에 비해서 염기성 염료는 양이온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염기성 염료고, 측정 염료는 섬유와 직접 결합을 할 수 있는 염료들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양이온성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섬유의 음이온성 구조와 결합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양이온성 직접 염료들이 있습니다. 이런 그 염료는 펄프를 염색하거나 립을 염색하거나 아니면 표면을 염색해서 어떤 그런 발색 효과들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발색되는 과정으로는 염료가 펄프에 침투를 해야 되고 펄프 표면에 흡착을 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잘 녹지 않는 컴플렉스로다가 만들어져야 종이 안에 색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는데 직접 염료, 산성 염료, 염기성 염료, 직접 염료 등으로 구별을 할 수가 있죠. 산성 염료는 일반적으로 수소 양이온을 내놓는 게 산성이니까 여기 염료에는 음이온을 띠고 있겠죠. 일반적으로 음이온을 띠고 있고 반대쪽에 알칼리 금속이 카운터 이온으로 존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염기성 염료는 사가 질소와 같은 그 양이온 구조를 갖고 있는 구조들입니다. 이런 양이온 구조를 갖고 있는 염기성 염료는 음이온을 많이 가지고 있는 펄프와 반응을 잘합니다. 어떤 펄프들이 음이온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음이온은 카르복실 구조 형태로 다 존재를 하는 음이온들이 있는데 이 카르복실 형태로 존재하는 음이온은 일반적으로 헤미셀룰로스 중에서 침엽수에는 적게 들어있는 5 내지 10% 들어있는 아라비노 그루크로노 자일란 또는 화렵수에는 약 15에서 25% 이상 들어있는 그루크로노 자일란 안에 그루크로닉 엑시드라는 형태로 음이온이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들어있는 그루크로닉 엑시드는 펄핑 과정과 표백 과정에서 헥스의 우로닉 엑시드 구조를 거쳐서 절단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표백 화학 펄프에는 이런 그루크로닉 엑시드 함량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보다는 화학적인 방법으로 생산하지 않은 기계 펄프의 경우에는 표면에 이런 음이온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염기성 염료가 쉽게 흡착이 됩니다. 직접 염료는 펄프와 직접 반응을 해서 쉽게 정착이 될 수 있는 염료 구조를 직접 염료라고 합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었는데 형광 염료는 옵티컬 브라이트너라고 해가지고 형광 염료는 자외선의 빛을 받아들여가지고
가시광선의 블루 파장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백색도가 떨어지는 종이에는 블루라이트를 흡수하는 특정한 특정기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루라이트 흡수가 되고 노란색 계열을 띠게 되는데, 옵티컬 브라이트너에 의해서 자외선을 받아들여서 그 자외선을 내보낼 때는 가시광선을 블루라이트로 보내게 되면은 그 부분이 부족해서 흰색을 띠지 못하던 것들이 흰색과 유사한 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백색도가 향상이 되게 됩니다. 이런 목적에 적합한 화합물로는 아미노, 스틸벤, 다이설포닉 애시드 구조가 여기에 해당되고, 이런 구조들은 수소결합을 형성해가지고 셀룰로스 표면에 잘 달라붙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옵티컬 브라이트너는 형광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이 형광 성질은 낮은 파장의 빛을 흡수해서 그대로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일부 에너지를 사용을 하고 다시 돌려주게 돼요. 그럼 이때 사용된 에너지만큼 빛의 파장은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되는 방법은 열이나 이런 걸로 사용되고 더 긴 파장의 빛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자외선을 흡수해가지고 가시광선 중에 블루라인에 해당되는 빛을 내보내게 되는데, 이런 그 블루라인에 해당되는 빛에 부족한 것들을 이런 그 형광 물질들이 채워주기 때문에 형광 처리된 종이는 블루라이트 부분이 부족한 게 회복이 돼서 흰색 계열로 우리 눈에 착시를 일으킬 것입니다. 널리 사용은 하지 않지만 특별하게 집어넣는 첨가제들이 있는데, 불에 타지 않는 종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불에 타는 반응을 늦출 수 있는 특별한 첨가 물질들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방염 성분을 펄프에 집어넣거나 아니면 종이 표면에 코팅해서 불에 타지 않는 성질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종이가 불에 타지 않는 성질을 요구할까요? 아마도 여러분들 벽지 있죠. 집에 화재가 났을 때 벽지에 난연 처리가 되어서 잘 타지 않는다면은 불이 번지는 속도들을 조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방염 처리에 사용되는 약품으로는 칼슘 클로라이드, 마그네슘 클로라이드, 다이암모늄 에틸 포스페이트, 그다음에 징크 보레이트나 안티몬옥사이드 같은 것들의 혼합물, 또는 오가닉 하라이드 염 같은 것들이 일반적으로 이런 방염 처리를 위해서 사용되는 약품으로 사용이 됩니다. 또 다른 특수 약품으로는 부식 방지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디움 나이트레이트나 소디움 벤조에이트 같은 것들을 집어넣어서 부식이 되지 않도록 장비의 부식을 막는 부식 방지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약품으로는 초지 공정 중에서 녹이 슬지 않도록 하는 것들인데, 이것들은 화학약품을 기상으로 코팅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장비의 철이나 그런 실버, 암모늄, 아니면 코퍼로 만들어진 장비 부분들을 보호를 해서 장비가 부식되지 않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기도 합니다. 지겹도록 들었는데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고리 향상제는 종이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약품입니다. 우리가 종이를 만드는데 섬유만 집어넣는 게 아니고, 이 섬유 말고도 굉장히 입자 크기가 작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충전재가 있고, 그 다음에는 좀 더 큰 미세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사이즈 약품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부 다 서로 음연을 띠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집어넣고자 하는 사이즈제나 미세분이나 아니면 충전재 같은 것들이 종이 표면에 흡착이 잘 되질 않습니다. 왜? 정전기적인 반발력 때문에. 그럼 이렇게 우리가 첨가하고자 하는 지료와 섬유 사이에 반발력이 작용할 경우 그런 반발력을 해소할 수 있는 다른 첨가제가 필요합니다. 그 방법은 양이온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섬유 표면에 전화 역전을 시켜가지고 섬유 표면을 양이온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양이온화된 섬유 표면에 다른 음이온 첨가제들이 와서 달라붙을 수 있도록 해주는데 그렇게 양이온화 해주는 첨가제가 보류 향상제에 해당됩니다. 보류를 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는 코아뷸레이션에 의해서 보류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플러큘레이션이나 브리칭 방법에 의해서 보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코아뷸레이션은 삼가의 양이온 물질이 양쪽에 음이온, 음이온을 서로 달라붙게 만들어가지고 응집체를 만드는 그런 응집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거기에 비해서 플러큘레이션은 더 큰 덩어리를 만드는 거죠. 섬유 표면에 기다란 고분자 물질이 접촉을 하는데 기다란 고분자 표면에 양이온을 갖고 있고 섬유 표면에 음이온인 부분에선 서로 정전기적인 상호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섬유 표면과 보류 향상제 사이에 어떤 결합이 만들어진 후에 이후에도 이 보류 향상제엔 아직도 양이온을 많이 띄고 있는 부분들이 남아있는데 이 양이온을 띄고 있는 부분에 충전제나 사이즈제나 또는 염료, 음이온성 염료 같은 것들이 와서 달라붙게 되면은 보류가 향상이 될 것입니다. 보류 향상제는 그냥 두면 보류가 안 되는 것들을 화학적인 결합을 만들어가죠. 그 화학적인 결합에 의해서 음이온과 음이온성 물질 사이에 보류가 잘 되도록 도와주는 화학 약품들입니다. 보류 향상제로 널리 사용되는 약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류 향상제로 사용되는 약품은 일반적인 게 산성 초지 조건에서 사용하는 알럼과 중성 초지 조건에서 사용하는 양이온성 전분이나 양이온성 폴리아크릴아마이드 계열, 아마도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보류 향상제들일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 보류 향상제들의 각각 화학 구조나 어떤 방법으로 만들고 어떻게 작용하는지 부분들을 다음 마지막 13주차 강의에서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보류 향상제의 타입으로는 무기 리텐션 에이드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알럼. 그 다음에 이런 무기 리텐션 에이드는 서로 정전기적인 상호작용을 시켜서 코아뷸레이션을 시켜서 반응을 하게 만듭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자연계에 존재하는 천연 유기물질도 존재를 하죠. 가장 대표적인 것은 양이온성 전분 또는 양이온성 카복시메틸 셀룰로스 같은 것들이 천연에 존재하는 보류 향상제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천연에 존재하는 보류 향상제 말고는 우리가 합성을 해서 만드는 보류 향상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양이온성 폴리아크릴아마이드가 여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이 모델은 패치를 만들어 가지고 저분 자량, 그 다음에 고전화의 패치를 만들어 가지고 이 패치들 간의 강력한 결합을 통해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패치에 있는 것들이고, 코아뷸레이션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나서 덩어리를 만드는 반응에 해당됩니다. 음이온은 섬유, 양이온은 알럼, 그 다음에 또 다른 음이온들이 와서 달라붙는데 사이즈제나 음이온을 띄고 있는 충전제나 이런 것들은 산성초지 조건의 알럼을 사용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코아뷸레이션 메커니즘으로 설명을 하고,
중성이나 염려성 조건에서 초지 조건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전분이나 폴리아크릴아마이드 양이온성의 경우에는 고저나 저분자량의 패치 모델로 만들거나 아니면 고분자량 저전하의 브릿지 모델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보류 향상제에 의해서 약품의 보류가 진행이 됩니다. 다음번에는 디포머입니다. 디포머. 이 D는 제거한다는 거예요. 폼은 거품. 그래서 이 디포머는 거품 제거제입니다. 일반적으로 거품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거품을 만들 때. 안에도 공기죠. 바깥에 얇은 액상 필름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액상 필름 부분이 일반적으로 물일 거예요. 물이 안에 공기를 머금고 있는 구조인데 표면 장력에 따라서 굉장히 수명이 오래가는 거품들이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거품이 만들어지면은 탈수나 아니면 거품이 넘쳐가지고 여러 가지 장애 요인들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품을 제거하면은 그런 문제들을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거하는 방법은 안정화된 경계면들을 끊어서 공기가 신속하게 빠져나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 거품 제거제는 바깥쪽 표면에는 오일로, 그 다음에 안쪽에 하이드로포빅한 실리카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런 거품 제거제가 투입이 되면은 공기를 감싸고 있는 이 물 부분에 침투가 돼가지고 이 공기 부분들이 이 하이드로포빅한 부분과 친화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거품이 신속하게 이런 얇은 막이 신속하게 깨져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안티폼 거품 제거제는 소량을 첨가하더라도 순식간에 거품이 사라지는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슬라임 사이드나 이 바이오 사이드 같은 것들인데 이것을 사용하는 목적은 초지 공장에서 섬유나 미세분 같은 것들은 굉장히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전분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쉽게 분해가 되고 이런 슬라임이나 이런 슬라임에 해당되는 어떤 미생물, 굉장히 박테리아나 이런 것들의 좋은 먹이가 됩니다. 박테리아가 번식을 하게 되면은, 박테리아나 균들이 번식을 하게 되면은, 초기에는 자기 세포를 증식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은, 자기 표면, 바깥 부분에 끈적거리는 물질들을 분비를 해가지고, 서로 이런 것들끼리 달라붙게 됩니다. 그럼 달라붙게 되면 높은 점도의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공정상의 문제점들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슬라임을 적절히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슬라임을 조절하는 것들은 브롬계나 설퍼계 등 화합물을 사용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효소를 사용하기도 하고 아밀라제 같은 효소를 사용을 하면은 효소가 전분 성분들을 쉽게 다 제거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 미생물들이 살 수 있는 근거를 제거를 하겠죠. 그래서 이 아밀라제 같은 것들을 써서 효과적으로 이걸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미생물을 죽이는 데 적합한 것 중에 하나는 하이포크로라이드 계열, 락스 계열의 약품을 사용하면은 효과적으로 미생물을 깨끗하게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분산제입니다. 이 분산제는 섬유와 충전재 같은 것들이 지뢰 안에서 잘 분산이 되어 있어야 좋습니다. 어떤 때 좋을까요? 이렇게 잘 분산이 되어 있다는 것. 이건 포메이션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종이를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앞에서는 섬유와
보리 향상제를 집어넣어서 섬유에다가 충전재와 사이즈제 같은 것들 잘 붙여야 된다고 했죠. 근데 섬유와 보리 향상제를 집어넣는데 이 보리 향상제가 충전재나 미세분과 같은 저분자량 물질과 반응을 하지 않고 고분자량 물질, 다른 섬유와 반응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 경우에는 섬유와 섬유 사이의 덩어리를 만드는 굉장히 안 좋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플럭이 만들어지고 한쪽에는 섬유가 왕창 몰리고 다른 쪽에는 섬유가 부족해가지고 종이가 이상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웨스트랭스가 약해져가지고 약한 부분과 강한 부분은 나누어지기 때문에 강도가 일정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은 쉽게 찢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절의 원인이 될 겁니다. 종이를 쉽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는 모든 첨가제들이 잘 분산돼 가지고 섬유 하나에는 여러 개 붙여야 되는 게 붙지만은 섬유와 섬유 사이에는 떨어져 있어야 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요구를 하죠. 그런 것들을 만족시켜주는 것들이 이 디스퍼싱 에이전트 분산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잘 분산을 시켜 놓으면은 섬유와 섬유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플럭이 만들어지지 않고 지려 내에 섬유가 일정하게 퍼져 있게 되면은 섬유가 굉장히 잘 퍼져 있는 포메이션이 좋은 종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데 이 디스퍼싱 에이전트가 사용이 될까요? AKD 같은 약품을 사용을 하는데 분산시켜놔야 돼요. 에멀전 상태로 분산을 시켜놔야 돼요. 여러분 우유와 물을 분산시켜 놓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물과 기름을 집어넣으면 물과 기름 사이엔 층분리가 일어나겠죠. 여러분 아마 AKD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려에 잘 분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층분리가 되거나 하면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런 것들이 층분리가 되지 않고 잘 섞일까요? 층분리가 되지 않고 잘 섞이도록 도와주는 것들은 아마도 계면 활성제와 유사한 구조들을 가지고 있으면 물을 좋아하는 부분과 물을 싫어하는 부분 때문에 층이 분리가 되는데 층 분리가 적게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은 잘 섞여 있도록 만들어질 겁니다. 이런 분리 디스퍼싱 에이전트들은 특별히 충전재나 코팅 아니면 사이즈제 같은 것들을 슬러리 상태로다 공장에 공급할 경우에는 잘 분산돼서 농도가 일정하게 지뢰 시스템에 공급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컴플렉싱 에이전트가 있는데 이 컴플렉싱 에이전트는 어떤 걸까요? 종이를 만드는 과정에서 특별히 금속이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종이를 만드는 과정보다는 과산화수소 표백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산화수소 표백에서. 과산화수소 표백의 경우에는 철이나 망간과 같은 전위금속에 의해서 다양한 사이클 순환 구조의 반응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사이클 순환 구조의 반응들이 굉장히 급속하게 일어납니다. 일명 펜톤 리액션이라고 하는 전위금속에 의한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이 굉장히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표백을 하기 위해서 과산화수소를 집어넣는데 표백하기 전에 전위금속이 다 소비를 해버리면은 표백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겠죠. 방법은 이런 컴플렉싱 에이전트를 써가지고 전위금속을 다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일반적으로 킬레이팅 처리라고 부르는데, 킬레이팅 처리라고 부르는데,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킬레이팅 에이전트로는 EDTA나 DTPA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에틸렌 디아민, 테트라, 테트라 아세틱 엑시드 구조예요. 질소가 2개 있고, 양쪽 질소 끝에 2개씩의 카복실 구조를 갖는 개다리가 4개 있는 EDTA 구조와 더 많이 가운데 하나의 아민에도 연결이 된 펜타 아세틱 엑시드 구조를 갖는 DTPA 2가지가 산업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의 EDTA나 DTPA 같은 것들은 효과적으로 전이금속과 반응을 해가지고 개다리, 카복실 구조에다가 전이금속을 전부 다 잡아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킬레이팅 처리가 된 후에는 전이금속 농도가 낮기 때문에 과산화수소 표백을 하더라도 과산화수소가 전이금속에 의해서 소비가 되지 않고 표백 단계에서 리그닌 구조를 산화시키는 데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펄프의 표백에서 전이금속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pH를 약 2나 3 정도로 낮추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수소이온의 농도가 엄청나게 높아지죠. 수소이온으로 전부 다 그 양이온들을 치환시켜서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마그네슘이 있는데, 이 마그네슘의 경우는 과산화수소 표백이나 산소 표백에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펄프를 보호해주는. 근데 산성 조건에 전부 다 금속을 제거할 경우에는 마그네슘까지 없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EDTA나 DTPA를 써서 선택적으로 일반적으로 pH 4.5에서 약 5.5 범위에 한 70도 정도 물에서 한두 시간 반응을 시키면 킬레이팅 화합물에 의해서 대부분의 전이금속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프리시피테이션 앤 팩싱 에이전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일반적으로 수질 오염 처리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팩싱 에이전트는 염료가 고정되도록 도와주는 거고, 그 다음에 프리시피테이팅 에이전트는 부유 물질을 침전으로 만들어서 제거하는 데 사용되는, 물론 같은 겁니다. 알루미늄 설페이트인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픽싱 에이전트가 될 수 있을까요? 음이온을 갖는 염료들이 있죠. 이런 것을 산성염료라고 하는데, 산성염료는 음이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섬유 표면에 정전기적인 반발력 때문에 섬유 표면에 픽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섬유 표면과 음이온을 갖는 산성염료 사이에 코아귤레이션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산성 매개체가 필요하죠. 그런 것들이 픽싱 에이전트에 해당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또 다른 프리시피테이팅 에이전트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물속에 굉장히 많은 아주 작은 입자의 콜로이드 크기나 이런 음이온 물질들이 떠다니는데, 이런 부유 물질들은 제거하기가 힘듭니다. 그 다음에 그대로 두면은 이 부유 물질들이 COD나 BOD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폐수 처리장에서 폐수를 처리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굉장히 작은 저분자량의 음이온성 물질들을 덩어리로 만들어 가지고 가라앉히면 됩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리시피테이팅 에이전트라고 부르고, 마찬가지로 알럼을 적당하게 집어넣어서 폐수 처리장의 첫 단계에서 처리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많이 응집이 돼서 가라앉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슬러지 형태로 다 회수해가지고 제거를 하면은 아마도 폐수 처리장에서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공정 개선 재료는 탈수 촉진제가 있습니다. 탈수 촉진제. 탈수 촉진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탈수 촉진을 방해하는 요소로는 일반적으로 미세분과 충전제입니다. 미세분과 충전제가 왜 탈수를 방해를 할까요? 그 중에 하나는 미세분과 충전제는 입자 크기가 작기 때문에 비표 면적이 굉장히 큽니다. 비표 면적이 크면서도 친수성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 표면에 있는 물들이 떨어져서 나가는데 굉장히 싫어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탈수가 촉진될까요? 이런 굉장히 작은 미세분과 충전제를 적당한 크기로 응집을 시키면 이것만 이것들이 응집이 되면은 더 큰 덩어리 형태로 다 작용을 하겠죠. 이 미세분과 충전제가 이렇게 제가 12개의 입자인데 이거 하나씩 떨어져 있을 때 그런 그 탈수를 방해하는 요인과 12개의 한 덩어리로 만들었을 때 비표 면적이 뚜렷하게 줄어들고 이 비표 면적이 뚜렷하게 줄어들면서 탈수가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코아귤레이팅 에이전트가 필요한데 이거는 미세분과 충전제를 코아귤레이션 시키는 거예요. 탈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섬유와 섬유를 코아귤레이션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어떤 부작용이 발생을 했나요? 포메이션이 나빠지는 문제가 생기겠죠. 섬유끼리 되면은 플러큘레이션이 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 탈수 촉진제를 사용하는데 적당한 양을 잘 사용해야 되겠죠. 소량을 사용할 경우에는 비표 면적이 큰 충전제나 미세분에 선택적으로 가서 달라붙게 되는데 사용량이 과해지면은 섬유와 섬유 사이에 플러그를 만들고 섬유와 섬유 사이에 플러그를 만들어 가지고 포메이션이 나빠지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탈수 촉진제는 정확한 정량을 잘 사용해서 공정을 운전을 해야 될 것입니다. 피치를 컨트롤하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 피치는 일반적으로 목재 추출물에서 오는 피치가 있고 이 목재 추출물에서 오는 것들은 기계 펄프를 사용하는 경우 다양한 그 피치 문제를 야기합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코팅액에서 스타일렌, 부틸레이트 같은 코팅액 중에서 소수성 부분을 가지고 있는 코팅액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백수에 유입이 돼가지고 이런 코팅액에 의한 피치 문제도 유발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코팅액에서 오는 피치 문제를 화이트 피치라고 하고 코팅액의 색깔이 하얗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화이트 피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목재에서 오거나 추출물에서 오는 것들은 발색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화이트 피치는 아니고 문제가 되는 것들은 스팟을 만듭니다. 스팟을 만들어 가지고 뭐 건조기나 이런 데 달라붙게 되면은 나중에 종이에 그런 그 스팟 무늬들을 다 남기게 되겠죠. 그러면은 종이의 강도 감소나 여러 가지 원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탈크를 처리해 가지고 탈크로다가 이런 그 피치 성분들을 응집을 시켜서 제거를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가장 많이 이 첨가제를 사용하는 공정은 폐지를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폐지를 처리할 때는 폐지 처리는 고지 처리는 종이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첨가제들을 집어넣었죠.
그게 첫 번째 어려운 문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등급의 고지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등급의 종류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다양한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이런 다양한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첨가제들을 집어넣어가지고 해결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잉크는 소수성이죠. 그래서 소수성 잉크를 제거하기 위해서 소수성에 해당되는 것들을 집어넣어서 공기 부유를 시켜서 에어 프로테이션을 시켜서 제거하죠. 그 다음에 그 이외에도 다양한 불순물들이 있는데 그런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양한 첨가제들을 집어넣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안에 충전재들, 무기 충전재들이 많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스크리닝 과정에서 무기 충전재는 빠지고 섬유만 남도록 해서 분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이렇게 고지를 이용할 경우에는 백색도가 떨어지게 되는데, 그럼 백색도가 떨어지면은 그 떨어지는 백색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마 표백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표백 약품들이 필요하고, 또 고지가 해섬이 잘 안 되는 경우 해섬을 위해서 해리 촉진 약품들도 첨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고지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종류의 첨가제들이 사용이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종이를 만드는 과정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그 하이텍 산업이라는 것이고, 점점 더 고속처지 조건에서 이런 고속처지 조건에 견딜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더 많은 기술들을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고민을 해야 제지 공장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그 제지에 들어가는 다양한 약품들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복습을 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마지막으로 보리유와 관련된 것들을 가지고 1시간 동안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